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장 전 종목과 전략 미리 준비하는 시간 세 분과 함께 해볼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허수성 청약 방지, 기관 수요 예측 내실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추진해온 차세대 원자력 프로젝트가 2년 이상 늦춰지게 됐습니다. 원자로 가동 지연은 SK와 한국조선해양 등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올리버 집스 BMW 그룹 회장을 만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손잡고 전장과 배터리 사업을 키우려는 삼성의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가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제철소 아변 공장 핵심 이어련 공장을 15일 재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대 인하되고 실손보험은 최대 9%대 인상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향해 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킹달러로 불렸던 달러화 초강세 현상은 최근 주춤합니다. 그런데 내년엔 달러 가치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첫 번째 기사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자, 올해 하반기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찍었죠. 이때 제일 많이 나왔던 소리가 연말에 봐봐라, 이거 원달러 환율 1,6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달러 강세 현상은 주춤해졌고 심지어 내년에는 달러 원 환율이 1,1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어떤 논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시청자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내년도에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의 FRB가 금리 인상을 멈춘다는 겁니다. 지금 매파적인 연준 의원이 워낙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5.0이냐 5.25냐 말들 좀 많지만, 즉 내년도 2023년도에 FRB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 한국의 국채가 세계 국제지수, 즉 WGBI에 편입이 된다는 전제입니다. 미국 FRB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한국의 국채는 세계 국제지수에, 채권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그 다음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블룸버그 사라 연구소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 발표한 건데요. 내년에 우리 원달러가 위로는 1,350원 약해졌을 때는, 그리고 강해졌을 때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130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것이 현실로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년에 우리 채권 쪽으로 약 70조 원의 자금이 유입이 기대가 되고요. 주식 쪽으로는 약 15조 원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내년도 우리 증시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우스뷰 전체적인 지수 박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분명히 드립니다. 만일에 내년도에 정말 1,100원대로 진입이 한다면, 우리 원화 가치가 1,200원도 아니고 1,100 얼마로 들어간다면, 저는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금년에 나왔던 2,150이 저점이 될 수도 있다. 그 밑으로 가기는 정말 힘들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바로 외국인의 자금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 연구소에서 반드시 맞을 것이다라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은 연말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도 내년을 좀 더 기대해보는 그런 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주춤해진 달러 강세 현상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자금은 국내 증시에서 좀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글쎄요, 내년엔 달러 가치가 1,1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BMW가 만드는 전기차에 빠질 수 없는 삼성 SDI 배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BMW 두 기업의 수장이 지난 주말 사이 인천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두 기업의 동맹 의지를 더 확고히 좀 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회장이죠. 올리버 집스 BMW 그룹 회장을 만나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이런 약속을 한 번 더 했다고 합니다. 지난 17일 이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영동
영종도에 가보시면은 BMW 드라이빙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집세 회장 등 경영진을 미팅했다고 하고요. 이는 지난 6월 달에 유럽 출장을 갔을 때 이제 독일 BMW 본사에서 비공개를 회동한 지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회장과 집세 회장 같은 경우는 BMW 최신 전기차에 탑재되는 삼성 SDI의 P5 배터리를 포함해서 두 회사 간의 어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P5가 장착된 BMW 최상위 스트림이죠. 전기차 스트림 뉴 i7을 한번 실제로 봤다고 합니다. 일단 뉴 i7 xDrive 60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 544마력에 이제 1회 완충을 하게 되면은 438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모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 뉴 i7에 이제 탑재된 P5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니켈 함량이 88% 이상인 하이 니켈 양극재와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해서 기존 배터리 이제 전기차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20%를 높였고요. 그리고 재료비는 20% 이상 절감을 한 어떤 배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BMW는 이제 뉴 i7을 10대를 삼성 쪽에 전달했고요. 삼성은 이 차량을 이제 최윤호 사장 등 계열사 대표들의 어떤 업무용 차량으로 이용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장이 이처럼 이제 BMW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최근에 뭐 협력 방안을 굉장히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전장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사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이 회장이 부회장이었던 시절부터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 삼성은 앞으로 먹거리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찾아 나서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위 삼성 임원들에게 BMW 전기차 i7을 제공하게 된 삼성.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 한용희 수석은 2차 전지 투자 관련해서 소재, 장비, 셀 나눠서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야 된다. 장비주들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해줬는데 삼성 SDI 관련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의 주가 밸류는 좀 어떻게 산정하고 계신가요? 일단 여기서 좀 섹터별로 좀 자세하게 좀 나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차 전지에서도 섹터가 여러 개가 있죠. 양극, 음극, 분리막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뭐 실리콘 음극재 함량을 좀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솔케미칼하고 MK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까지 상용화되기는 조금 이른 부분들이 있고 지금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음극재를 이제 중국의 BTR이라는 업체들한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TR은 사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음극재에서는 삼성 SDI와 관련 있는 기업들은 아직 상용화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두 가지가 이제 나뉘어질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젠5가 늘어나는 에너지 밀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캔 배터리냐, 각형 배터리냐. 근데 아직까지 BMW 같은 경우에는 각형 배터리를 씁니다. 그래서 2025년에 새로 출시하는 이제 뉴 클래스부터 이제 원통 배터리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상신 EDP나 TCC 스틸. 왜냐면 캔을 제조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뉴 클래스에 들어가는 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인데 직경이 이제 46mm.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봤을 때 테슬라에서 예전에 발표한 4680 배터리 하나랑 다른 직경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상신 EDP랑 이제 그 TCC 스틸은 조금은 기대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양극, 음극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뭐 전해질 첨가제까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2차 전지 소재주 관련주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들이 뭐냐면 중국 내년부터 이제 IRA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중국 업체 일단 배제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일본 업체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조금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논외로 하자면은 그걸 제외하고 나서 우리 완성셀 업체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그 미국 쪽에 공장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게 삼성 SDI죠. 근데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건 뭐냐? GM하고 볼보 쪽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감이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내년에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 안에서는 캔 관련 상신 EDP라든지 TCC 스틸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더 많은 전기차들이 판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통형으로 바꾸면은 삼성 SDI의 벤더사들이 누구냐? 삼신 EDP랑 TCC 스틸이고 여전히 실적은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제 쪽도 확실해지면은 뭐 MK전자라든지 그때 돼서야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주목해 보면 좋겠네요. 이 두 가지는 사실 저는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기대감으로 갈 수 있지만은 한솔케미칼은 조금은 삼성 SDI에서 배제하려는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MK전자는 응급제 쪽에서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될까라는 아직까지 물음표는 아직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좀 격차가 BTR 쪽이랑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국 BTR 쪽인데 결국은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는 걸 보고 투자를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엔터 관련 기사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는 가운데 나홀로 산타 랠리를 이어가는 엔터주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수급적으로도 보면요. 한 달 동안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 2위는 각각 JYP 엔터, SM인데요. 자, 이렇게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는 엔터주들 추가 상승 여력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산타 랠리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산타 랠리가 온 업종이 있죠. 바로 이수앵커가 소개해 주신 엔터테인먼트가 그 관련주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 한 달 동안 4%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이브는 16%, SM이라든가 또 JYP는 8%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다소 주춤거리는 YG 엔터테인먼트도 4%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4개 엔터테인먼트가 모두 다 올랐을까요? 금년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JYP라든가 SM이라든가 하이브가 국내 아티스트들만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서 한 성장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내년부터 일본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현재 아티스트들을 그 회사에 그런 소속시킨다면 얼마나 성장성 있겠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국내에서 주로 생산합니다만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 것도 물론 돈이야 급여야 미국 노동자들에게 주겠지만 전체 매출의 순이익은 현대차가 갖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재팬 그리고 USA에 이미 JYP 같은 경우는 JYP 재팬이 있죠. 그런 현지 아티스트들을 소속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네, 엔터주들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오를 수 있는 상승 룸이 가장 큰 엔터주 탑픽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용희 수석님. 사실 지금 가장 돌풍을 일으키는 건 사실 비상장사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여자 걸그룹 중에서는 이제 아이브가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고 그 다음에 그 뉴진스가 이제 그 다른 하이브 밑에 레이블이죠. 그리고 이제 상장사 엔터사들 중에서는 저는 JYP가 그나마 지금 아티스트 라인업이 가장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엔터사 수익성을 봤을 때는 아티스트가 7년차 이상이냐 맞아요. 7년차 미만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티스트가 성장을 하면은 이제 가장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계약이 7년인데 7년 이후에서는 뭐 인지도가 높거나 인기가 많을 때는 소속사가 이 아티스트를 잡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소속사가 덜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7년 안에 BEP를 다 뽑아야 되는데 지금 7년 차 안 되는 아티스트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JYP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트와이스는 일단은 재계약했죠. 2022년도에 재계약을 했고 전원 재계약을 해서 사실 수익성은 예전보다 좋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스트레이키즈, 있지, 니쥬 뭐 이렇게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SM이라고 판단하는 게 뭐 NCT나 아니면 에스파 뭐 이런 두 그룹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JYP 쪽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가장 JYP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게 지금 10월 달까지 누적 앨범 판매량을 봤을 때 510만 장입니다. 그러면은 2021년도 연간 판매량보다 이제 80%가 높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앨범 판매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오프라인 매출까지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콘서트 수익이 앞으로 이제 월드 투어가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가수들도 월드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어서 많이 바쁜데 저는 이게 다 수익성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스트레이키즈가 좀 실적은 많이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저는 JYP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SM인데 SM은 일단 에스파랑 NCT가 있지만은 NCT도 앨범 판매량이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콘서트를 했을 때 흥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SM은 일단은 첫 번째는 아티스트 라인업이 그나마 빵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이수만 프로듀서의 라이크 기획이랑 조기 종료 가능성 이거는 뭐 거의 뭐 사실상 통과가 됐죠. 그러면은 3분기까지 180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조기 종료를 하게 되면은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승기를 가져갔죠. 그래서 저는 이익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도 내년부터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의견은 없으시네요. JYP 엔터와 SCM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 일단 계약되어 있는 아티스트의 계약 연차, 7년 차를 좀 중요하게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시죠. 예상보다 더 일찍 정상화에 나선 포스코 내용입니다. 올 9월 태풍 침수 피해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됐던 포스코의 이열연 공장. 지금 교체해야 하는 부품 주문해서 고치고 다시 가동하려면 1년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아니 지금 벌써 다 복구가 완료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1년 정도가 걸릴 수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직원분들이 가장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침수 피해를 입었었던 포항 제철소의 아변 공장 핵심 이열연 공장이 15일에 재가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당초 내년 1분기에나 정상화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세간의 예상을 크게 앞당긴 재가동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00일 만에 재가동합니다. 이제 이 열연 공장 같은 경우는 포항 제철소가 이제 연간 생산하는 1,480만 톤 제품 중에서 33% 수준인 500만 톤이 통과하는 대동맥과 같은 어떤 중요한 공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열연 공장은 고부가 제품이라고 하죠. 이제 WTP라고 그러는데 이제 월탑 프리미엄이라는 그 어떤 제품의 50%를 처리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이제 휴지 시간 없이 슬라브를 연속으로 압연하는 설비를 보유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공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이 열연 공장 재가동으로 포항제철소 18개 압연 공장 중에 13개 공장이 정상 가동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12월 말 그리고 이제 1월 달 내로 이제 공장을 차례대로 재가동해서 포항제철소 이제 복귀를 완료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어쨌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정도가 걸릴 거로 예상했지만 100일입니다. 정말 빠른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었고요.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주가나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불확실성이 하나 좀 많이 제거가 되고 하고 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침수 100일 만에 포항제철소 이열연 공장 재가동에 나선 포스코. 연내 철강 공급 정상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또 1월부터 열연 가격도 톤당 5만 원 정도 인상되지 않습니까? 포스코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포스코한테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상화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그 3, 4분기 때 이제 4분기 실적은 안 나왔지만은 4분기도 모두 예상하다시피 이제 그 15일 날 이제 가동을 했었으니까 4분기 다 지나갔죠. 그래서 아직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이 조금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열연 공장에서 돌아가는 그 슬라브가 이제 33%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까지 실적에 대한 부진은 결국에는 3, 4분기 때 주가에 대한 좀 반영이 되었었고 내년 1분기부터는 좀 이게 정상화되면은 저는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철광석 가격도 시황에서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랑 철광석 가격을 봤을 때는 지금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이제 중국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완화를 많이 공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철광석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주가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는 철광석 가격이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포스코 주가에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열연에 대한 공장이 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또 열연이 또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이 쓰이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정상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적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최근에 포스코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냐? 리튬 사업을 많이 추진을 맞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양 쪽에 리튬 공장 4만 톤이 내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쪽에 2024년하고 2025년에 이제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그 리튬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좀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관련해서 또 주가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보시죠. 잊을만 하면 또 쏜다. 한 달 만에 도발에 나선 북한 체크해 봅니다.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딱 한 달 만에 어제 또 북한은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요. 정말 올해만 몇 번을 쏜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정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잊을만 하면 또 쏜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은데요.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이제 탄도미사일을 한 달 만에 또 발사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뭐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양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관련주가 초반에 살짝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는 이달에 ICBM 발사 이후에 한 달 만이고, 이제 고체 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지난 16일 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재개된 도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적기지 반경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 전략을 채택한 데에 대한 어떤 반발로 분석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올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는 ICBM 8회를 포함해서 탄도미사일 36차례 총 64발을 쐈고요. 그리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쐈습니다. 일단 KIDA에 따르면, 이제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탄도미사일 61차례 발표에 대략적인 금액만 하더라도 4,420억 원에서 6,890억 원. 이게 엄청난 돈을 사용을 했죠. 이제 이만큼 엄청난 돈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런 도발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 있으니까 한번 오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수 전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관련주들이 오늘 아침에 좀 들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들썩 가지고 과연 투자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물음표를 가지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오늘 개장과 동시에 어느 정도 좀 연두는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일단 올해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내년이 됐으면 좋겠죠. 2023년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과 안정 두 토끼를 잡을 종목에 중소형주에 좀 주목하라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어떤 섹터입니까, 나민호 소장님? 네, 금년에 주식 투자하시면 또 흔히 말해서 정석 투자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돈 많이 버는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투자하신 개인 투자가분들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7.7%, 말 그대로 급락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금 소개해드린 그런 4개 회사의 평균 주가 하락률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정말 소나기는 피하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워낙 대형주가 약하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 업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일단 로봇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조금만 큰 그런 대형 식당에서는 로봇, 움직이는 로봇, 서빙하는 로봇 많이 보시죠? 내년에도 이런 것이 점차 확산될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인탑스라든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그런 기업들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세는 전기차죠. 전기차는 뭐가 바뀝니까? 배터리가 바뀌고 그다음에 전장 부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뭐 대장주는 LG전자가 있습니다만 BH라든가 아모그린텍 같은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이제 성장만 추구해서는 안 되죠. 안정도 같이 포함해야 되죠. 그러니까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신사업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이덴텍이라든가 아비코라든가 TYM 그리고 진성 TL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제 물론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언젠가는, 저는 내년 초에는 전쟁도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냐 기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전쟁 재건 관련,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중소형주 안에서 한용희 수석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이 기사로 좀 봤을 때는 증권사들에서 좀 내년 유망 테마로 본 게 이제 로봇하고 자동차 전장 부품 쪽인데 여기서 좀 많이 엮일 수 있는 거는 저는 로봇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그 가장 큰 글로벌 가전 박람회 CES가 열리죠. CES 2023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메타버스랑 로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XR 기기, VR 기기, AR 기기가 순차적으로 글로벌 IT 업체들이 헤드셋을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메타버스랑 로봇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메타버스 쪽은 아직까지 이제 콘텐츠 관련주보다는 저는 XR 기기나 VR, AR 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3D 센싱 모듈 쪽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포함되는 게 이제 뭐 나무가라든지 뭐 검사 장비인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겠죠.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애플은 자기 그 부품사들을 본인들이 정해가지고 이제 바꿀 수가 없는 환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VR 기기에 이제 이미 3D 센싱 모듈 TOF 기반으로 공급한 이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에서 좀 보자면은 저는 SPG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감속기에서는 우리나라 국산화를 했다라는 좀 의미 있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G가 그나마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CES 2023에서 가장 많이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2022년보다 50%가 증가한 면적이고 참가업체가 2,400개입니다. 그리고 2022년보다 이게 참가업체가 70%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업체들이 본인들 제품을 많이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있는 제품들은 많이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ES 2023하고 이제 내년에 좀 유망한 종목들은 저는 로봇 쪽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